안녕하세요. 락스이재배 김동주 강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보시면 현재 모집 중인 강의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직접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그린컴퓨터 종로학원에서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상담 신청하기 설문 폼이 있고요. 여기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정 상세에 보시면 본 과정에서 다루는 교과목 배우실 수 있는 내용들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HTML, CSS 기초부터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백엔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SQL,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 웹 앱 만드는 개인 프로젝트와 부트스트랩, 그리고 리뉴얼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인 리뉴얼 프로젝트, 그리고 메인 프로젝트인 백엔드와 연동되는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HTML,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리액트, 그리고 뷰까지도 다뤄서 앱을 만드는 다양한 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상담 신청을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자 도구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잠깐만 보고 갈게요. 개발자 도구에서 우리가 요소 파악하죠. 콘솔로 값들을 확인하죠. 그리고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에 어떤 값이 들락날락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리덕스 같은 경우에서도 상태 관리, 리덕스의 스토어에 값이 어떤 게 들어가고 나가는지도 추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쿠키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스토리지, 이 컴퓨터의 특정 공간에, 저장 공간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도 확인을 하고 그 데이터의 값을 저장하고 거기 있는 값들을 확인할 수도 있었어요. 스토리지에 있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지와 관련된 건 전 수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쿠키와 관련된 건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저장 스토리지와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토리지 저장하기, 확인하기, 뭐 수정하기이라고 하면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기본 핵심만 설명을 하면 로컬 스토리지에 값 확인하기 넣기. 근데 윈도우의 로컬 스토리지 값을 추가, 수정, 삭제하는 거 참조 링크로 드리려고 해요. 네, 여기가 얘가 값을 요거가 스토리지에 있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확인. 그리고 여기 조회하는 거 이렇게 있죠. 보시면 스토리지에다가 값을 추가하는 거래요. 그러면 스토리지라는 거에다가 set item 함수를 이용해서 mycat에다가 탐이라는 걸 저장해 놨다면 다음에 걔를 조회할 때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유용할 거냐면 우리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쿠키, 로컬 스토리지, 서버의 DB 이렇게 구분이 돼요. 알고 있는 것만 일단 쓰면 자, 쿠키에 있는 건 어디에 저장됩니까? 클라이언트한테 저장됩니다. 클라이언트한테 저장돼요. 즉, 그 사람 컴퓨터에. 얘도 그 사람 컴퓨터에 저장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값들은 일시적으로 이 사람을 구분할 때 쓰는 거예요. 쿠키 우리가 언제 써요? 오늘 하루 안 보기가 할 때 사용자가 나 오늘 하루 안 보기 할래라고 체크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이 사이트에 왔었다는 흔적을 남기려고 쿠키를 생성하죠. 그럼 해당 사이트 왔을 때 그 쿠키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 사이트에 왔던 사람인데 다시 안 보겠다고 한 사람이니까 쿠키를 이용해서 팝업을 띄워주지 말자.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얘와 비슷하게도 클라이언트에 저장된 이 로컬 스토리지는 그 사람 컴퓨터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컴퓨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웹사이트에서 요 기능을 안 쓰고 걔 다음 사이트 다음에 들어왔을 때도 난 이 화면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는 서버에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컴퓨터에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서버에 남길 필요 없이 해당 컴퓨터에다가 임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일이 있을 때 굳이 그 정보를 DB에 저장할 필요는 없고 굳이 그 정보를 세션에 저장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 여기에다 저장을 해요. 자, 다음 볼게요. ES6의 주요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라. 이거는 우리 수업에 다 했던 거고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수업 자료 링크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우리 수업 자료에는 제가 추가 안 했던 내용들 클래스랑 디폴트 매개 변수랑 디스트럭처링은 추가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만 할게요.
에도 추가를 해놨을 거고 링크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ES6에서 템플릿 문자로 해서 문자랑 배열이랑 문자랑 변수명을 가져올 때 백틱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개 연산자를 이용해서 해당 배열이나 배열의 값을 풀어 헤치고 거기 안에 있는 값에다가 값을 추가한다거나 그런 거 할 때 스프레드 연산자 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ES6에 새로 들어온 let과 const 있었죠. let 해당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 지정했을 때 쓰는 거고, 불변 변수는 const 한번 지정하면 바뀔 일이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는 값들은 const 안에 넣어 놓는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는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했었냐면, 얘를 웹팩 할 때 기존의 함수들을 묶어가지고 클래스로 함수들을 묶어서 하나의 꾸러미로 불러와서 쓰고 싶을 때 그때 클래스를 썼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값이 들어오면 그냥 단순히 그거 안에 값을 가지고 뭐 여기 안에 name의 값을 지정하는 거든 여기 안에 move에 대한 함수를 넣는 거든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 얘가 클래스로 생성하는 방법이었어요. 여기에 shape라는 거에다가 create해서 얘가 이 녀석을 클래스로 활성화를 해서 나중에 불러올 때는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으로 불러오는 게 이게 클래스를 쓰기 전에 함수를 묶어서 쓰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ES6로 들어오면서 얘들이 new shape에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new가 있고 뒤에 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인스턴스 클래스를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클래스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했었던 거를 오른쪽에 이렇게 클래스로. 지금 클래스의 모양을 보시면 뭐랑 똑같습니까? 리액트에서 함수를 만들 때, 컴포넌트를 만들 때 클래스를 썼던 거예요. 그거 안에서 쓸 수 있는 함수들을 여러 개를 묶어줬었던 거고, 그거 안에서 쓸 수 있는 변수명을 설정을 했었던 거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들을 클래스다. 클래스는 함수를 묶어놓은 꾸러미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고, 활용법도 그 클래스, 여기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에다 일을 시켜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도 여기 예시에 있었어요. 참고하시고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누구의 값을 하이트를 출력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도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에 접근을 해서 그 값을 출력하는 방법의 예시가 있었습니다. 클래스가 새롭게 생겼고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는 뭐 계속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객체 확장. 그러니까 구조 분해 할당이 이게 그냥 영문으로 디스트럭처링 이거든요. 처링 디스트럭처링 이걸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x, y 기본값이 있는데 요거를 오브젝트에 할당을 했죠. 기존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디스트럭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왼쪽과 오른쪽 구분해서 네, 여기 부분을 보시면 펑션이 다 이런 식으로 기본값 이 오브젝트 안에서 초기값 설정하는 거, 이 오브젝트 안에서 함수가 무슨 일을 설정하는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요 형식. 우리는 기존에는 여기 안에다가 펑션 안에 이렇게 썼었는데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형식이 기존의 구조를 깨고 새롭게 정의한다라고 해서 구조 분해 할당 또는 디스트럭터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앞서 뭐하고도 똑같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바꿨던 거 기억나십니까? 앞에 변수명이 하나 더 들어오던가? 기억이 어사모사하네. 그렇게 바꾸는 것도 디스트럭터링이었어요. 나머지는 보시고 따라해 보면서 확인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새롭게 생겼다. 그리고 여기 디폴트의 매개 변수라는 방식도 ES6에서 새롭게 생긴 거고요. 얘를 보면 여기에 지금 매개 변수를 아예 넣을 때 기존에 우리 이렇게 넣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그냥 값이 a, b라고 해서 넣었지 여기다가 직접 b는 없으면 1이야 라고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B 두 번째 값이 안 들어오면 원래는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 함수에다가 지금 멀티플라이에다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시키면 에러잖아요. 저 함수는 원래 두 개가 들어와야지만 일을 하는 녀석인데 이제 에러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이래도 B가 없으면 B를 1로 해서 할당을 해주니까 기본값을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이 ES6에서 새로 생겼고요. 요 방식도 지금 우리가 리액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던 방식이에요. 기본값. 원래 이렇게 했었던 거를 person이라는 객체 안에 property명 name의 얘, age의 얘라고 했던 걸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이것도 구조분해 할당, destructuring 문법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sum이라는 함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이렇게 AB라는 맥에벤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던 걸 얘를 엑스포트를 하면 이건 이제 모듈이에요. ES6에서 새로 들어온 모듈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고 걔를 엑스포트를 한 다음에 걔를 불러오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었단 말이에요. 모듈. 다음 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것들. 여기는 컴포넌트의 개념과 장점 뭐 그런 것들 그냥 가져왔습니다. U에서는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U에서는 해당 컴포넌트에서만 불러올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전체에서 불러올 수 있는 전역 컴포넌트라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 컴포넌트, 전역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방법, 리액트나 뷰나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U에서는 컴포넌트라고 해서 전역 컴포넌트를 생성하더라. 로컬 컴포넌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좀 전에 뭐였죠? 클래스를 생성하는 문법을 이용해서 똑같이 하고 있죠? 이 함수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앱이라는 거에다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우리 수업하면서도 몇 번 잠깐 언급됐던 것들의 개념을 그냥 정리해 놨습니다. XSR, CSRF 등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위로 올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보고 나머지 궁금한 건 여러분이 더 찾아서 보라고 참조 링크 같은 거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뭔지 쉽게 말해서 스크립트를 넣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입력하랬더니 거기에다가 막 얼럭 같은 거 넣어놓고 이메일을 입력하라고 했더니 뭐 저장하는 스크립트 같은 거 넣어놓고 그렇게 하면 깨질 염려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막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검색창에다가 스크립트 막 넣어버리고 검색창에 스크립트 넣었을 때 작동하면 그 사이트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당연히 막혀 있을 거지만 한번 해볼게요. 얼럿해서 검색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뜨면 안 된다고. 뜨면 안 되게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들을 다 뭐로 바꿔요? 얘를 이 태그가 작동하지 않게끔 바꾸는 거를 넣어놨습니다. 네이버도. 이게 이렇게 작동 안 해요. 그렇게 해주는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케이프 처리예요. 그 태그가 작동 안 되게끔 앞에다가 뭐 달러 사인을 붙이든 퍼센트를 붙이든 얘들을 다 뭘로 바꿔요? 이 녀석을 이스케이프 한다는 얘기는 얘를 %LT %LT 세미콜론 스크립트 %GT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 다 엔티티 코드가 있잖아요. 그거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얘가 작동하지 않게끔. 그게 여기 얘입니다. CSS도 마찬가지,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 걔가 생으로 해석이 안 되게끔 다 문자로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스케이프라고 해요. 그래서 걔를 넣어봤자 소용없게끔 그냥 문자로 들어가야지 걔가 태그로 스크립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거는 뭐하고도 되게 비슷하냐면 요거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인증된 상태에서 인증된 사용자만 우리 사이트에다 뭔가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언제 썼냐면 얘를 라라벨 할 때
라라벨 할 때 중간에 폼으로 전송을 해서 뭔가를 입력하는 밸리데이션을 할 때 그때 요거 이 기능 CSRF라는 기능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뭐 만들었었냐면 토큰을 만들었었어요. 이 사람은 내 사이트에서 지금 입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전송을 눌렀을 때 이런 암호와 같은 키코드랑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키코드는 이 사이트에서 생성된 키코드라는 걸 내부적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 이 폼이 어쨌든 뭐 견적을 요청하는 폼이든 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입력하는 폼이 있고 이메일을 입력하는 폼이 있고 견적을 입력하는 폼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고 전송한단 말이에요. 이 전송이 우리 사이트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거하고 똑같은 폼을 다른 사이트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른 걸 넘기는 거예요. 가능하거든요. 그냥 뭐만 알면 submit 그러니까 액션에 있는 이 주소만 알면 그리고 여기서 값이 뭐가 들어가는지 그 네임 값만 알면 액션에다가 확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폼 만들어서. 그걸 막는 겁니다. 우리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내가 만든 폼이 아니라 지들이 만든 이상한 폼으로 해서 뭔가를 전송하는 걸 막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사이트에서 입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구분할 용도로 인증 토큰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인증 토큰이 없을 때는 안 되게. 그 인증 토큰은 내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것만 인증되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이트에서 카피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콜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대신 얘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이트 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A라는 사이트에서 B라는 사이트로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을 때 B라는 사이트가 온전한 사이트인지 걔가 불법적인 사이트나 그런 악성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걸 막자. 잠재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은 막자라는 거거든요.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으면 걔도 막아버리는 식으로 해요. 이거와 유사한 건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CDN에서 다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 CDN 방식은 어쨌든 그 코드가 그게 우리 서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서버에 있는 거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얘도 보안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CDN으로 가져오는 거에는 다 뭐가 있어요? 크로스 오리진이랑 예를 들어서 CDN.js 가볼게요. CDN.js 가보면 거기에서 그냥 아무거나 뭐가 좋을까요? 모더나이저 한번 볼까요? 모더나이저의 이 코드를 가져온다고 복사한 다음에 넣어보면 일단 jQuery만 보더라도 여기에 뭐가 있어요? integrity, cross origin 이런 속성들의 값이 있단 말이에요. 이 integrity가 이 소스 안에는 그 어떤 위해 요소도 없이 깔끔한 거다라고 해서 integrity 직역하면 무결성이거든요. 얘 무결성을 입증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있는 것만 가져온다는 얘기고요. 그런 거 없이 다른 사이트에서 소스를 가져올 때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증된 사이트, 이 사이트에서 뭔가를 요청해서 받는 것들은 다 서버에서 A라는 사이트 서버에서 A에서 만약에 B라는 서버에 요청을 보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A 서버에서 세팅을 반드시 여기서 설정을 B라는 사이트는 안전한 사이트야. 그 사이트로 온 것들은 허락을 해주자 라고 해서 허락하는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허락 설정이 없는 것들은 정책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에러를 띄우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제 썼냐면 리액트 BBS 할 때 엑스프레스로 서버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요 설정을 이용해서 얘는 허락을 해주자. 어디에서 오는 클라이언트 단 우리가 만든 서버 단에서 오는 요청들은 허락을 해주자라고 해서 해당 설정을 추가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증을 해줘야 된다. 아까 얘들은 똑같고요. 여기도 SQL 쿼리 인젝션이라는 건 입력 필드에다가 이름 입력을 했더니 거기에다가 쿼리를 또 넣는 거거든요. 이런 거요. SQL 쿼리 이런 걸 넣는다고. SQL 쿼리 이런 걸 넣어서 실행을 해버리면 얘가 작동이 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이름 알고 필드명 알면 확 지워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는 테크닉. 이건 아까 스크립트 넣는 거였고 위에 설명한 거였습니다. 넘어갈게요.